100년 명차 벤츠가 한국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3년을 오직 벤츠 하나만 보고 살아온 독일 명차 임원이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졌습니다. 한국 현대차가 만든 제네시스가 명차의 본고장 독일의 자존심을 미국 시장에서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품질도 가격도 절대 안 뺏긴다던 충성 고객마저도요. 게다가 미국이 터뜨린 25% 관세 폭탄은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독일차의 목을 겨눴습니다. 40년 전 미국의 웃음거리였던 그 작은 차는 도대체 어떻게 세계 명차의 본고장을 무릎 꿇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올해 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본사 17층 대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슈투트가르트의 잿빛 하늘 아래 우리 공장의 거대한 굴뚝들이 보였고, 회의실 안쪽 거대한 스크린에는 미국 고급차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그 그래프 위에서 빨간 선 하나가 우리 벤츠를 상징하는 은색 선을 아래에서부터 무섭게 뚫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빨간 선의 이름은 제네시스, 바로 한국 현대차가 만든 고급차 브랜드였습니다. 그 보고를 직접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북미법인 전략 담당 부사장 클라우스 리히터.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나 33해를 오직 이 별 3개 엠블럼 하나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날 제 손에 들린 레이저 포인터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이 자꾸 그래프 위에서 흔들렸어요. 저는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고급 세단 시장에서 제네시스의 일부 모델 판매량이 우리 동급 모델을 넘어섰습니다.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92,000대가 팔렸고 성장률은 2자릿수입니다. 제 입에서 그 문장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호가니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 15명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쏠렸어요. 에어컨 바람에 누군가의 넥타이 끝이 살짝 흔들렸고, 그 침묵이 어찌나 무겁던지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죠. 먼저 입을 연 건 게르하르트였습니다. 본사 글로벌 전략을 총괄하는 슈투트가르트 안에서도 자존심 강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은발을 깔끔하게 빗어 넘긴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대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리히터 부사장, 진정하세요. 한국차요? 그건 그냥 잠깐 부는 바람입니다. 값싼 차를 사던 미국 사람들이 잠깐 호기심에 비싼 한국차를 한번 사보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건 늘 그렇잖아요. 한 계절 뜨겁다가 다음 계절엔 흔적도 없이 식어버리죠. 내년 이맘때면 저 빨간 선은 도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 있을 겁니다. 내가 장담하죠. 게르하르트의 그 말에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맞아. 잠깐 부는 바람이야. 100년 넘게 명차를 만들어 온 우리가 고작 40살 된 한국 회사에게 흔들릴 리가 없잖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마른 입술을 혀로 한번 축이고는 얼른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데이터 한두 분기로 결론 내릴 수는 없죠.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몇몇 임원이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작게 농담을 던졌어요. 한국차가 우리를 이긴다. 그럼 다음엔 폭스바겐이 벤틀리를 이기겠네요. 하하. 여기저기서 옅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안도와 비웃음이 절반씩 섞여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100년 명차의 본고장을 위협한다는 건 우리에게는 농담거리조차 되지 못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가장 안쪽,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보고를 묵묵히 듣고만 있던 회장님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거든요. 그는 두꺼운 손가락으로 콧등을 한번 꾹 누르더니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15년 전에도 우리는 똑같이 웃었습니다. 한국전자 회사가 우리 독일 가전을 넘본다고 했을 때 말이죠. 그때도 다들 잠깐 부는 바람이라고 했어요. 한국 텔레비전 따위가 어떻게 독일제를 이기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집 거실에 걸린 텔레비전이 어느 나라 제품인지
한번 솔직하게들 말해보시겠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웃던 입들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대부분의 집, 거실에 한국 회사 로고가 박힌 텔레비전이 걸려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무겁고 날카롭던지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켜야 했어요. 리히터 부사장, 당신이 직접 미국으로 가세요. 보고서로는 안 됩니다. 숫자 뒤에 숨지 마세요. 그 빨간 선이 진짜 잠깐 부는 바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보려 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건지 당신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들 자리를 뜬 뒤에도 저는 잠깐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회의실 벽에는 우리 회사의 역사를 담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100년 전 첫 자동차를 만들던 장인들의 사진, 아버지 세대가 엔진을 조립하던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 올려다보며 별 3개 엠블럼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솔직히 콧노래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미국에 가서 며칠 둘러보고 역시 잠깐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멋지게 보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100년 명차의 자존심을 지켜낸 사람으로 말이죠. 어쩌면 이 일이 제 마지막 큰 승부가 될지도 모른다고 저는 가슴이 살짝 부풀기까지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게르하르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턱 얹더니 특유의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리히터, 괜히 거기 가서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휘둘리고 오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는 인상을 주면 당장 주가부터 출렁입니다. 100년 명차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며칠 바람이나 쐬고 와서 적당히 별것 없더라고 보고서 한 장 써오면 되는 겁니다. 알아서 잘하시겠죠? 저는 그 말에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게르하르트 말이 맞아. 가서 눈으로 확인만 하고 오면 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게르하르트와 제가 같은 편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우리 둘 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별 3개를 지켜낼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불과 며칠 뒤 저와 게르하르트가 얼마나 다른 길을 걷게 될지, 그리고 우리 둘이 회의실에서 얼마나 격렬하게 부딪히게 될지 그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지만 말입니다.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두 눈으로 보게 될 그것이 제 33의 경력을, 그리고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저는 제가 얼마나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 손톱만큼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한국차를 무시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미국에서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도 이해하실 테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슈투트가르트 벤츠 공장에서 엔진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로 일하셨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40년을 한 직장에 다니신 분이었죠. 어린 시절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손톱 밑에 새까만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집 차고에서 낡은 엔진을 분해했다 조립하기를 반복하셨는데 그 차고 안에는 늘 쇠붙이 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저는 어린 꼬마였던 그 시절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아버지의 손끝을 넋 놓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엔진 부품 하나를 손에 들고 햇빛에 비춰보시며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클라우스, 잘 들어라. 명차라는 건 100년을 쌓아야 나오는 거야. 엔진 소리 하나, 문 닫히는 소리 하나에도 그 100년이 통째로 담겨 있어. 동양 사람들은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 100년을 절대 못 만든다. 명차는 우리 같은 사람의 피와 손끝에서만 나오는 거다. 알겠니? 저는 그 말을 한 글자도 의심하지 않고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 말은 제게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일종의 신앙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에도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야윈 손으로 제 손목을 움켜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 3개를 지켜라. 클라우스, 약속해다오. 동양차에 절대 그 자리를 내주지 마라. 저는 그날 아버지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고 흐느끼면서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다고요.
그러니 제게 한국차란 처음부터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경쟁사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약속을 위협하는 존재였으니까요. 제가 아주 젊었던 시절, 그러니까 40년쯤 전이었죠. 그때 한국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작은 차 한 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격이 우습게 쌌어요. 미국에서 팔리던 차 중에 가장 싼 축에 들었으니까요. 처음엔 싸다는 이유 하나로 제법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산 미국 사람들이 몇 달 몰고 다니자 여기저기서 고장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엔진이 길 한복판에서 멈추고 부품이 툭툭 떨어져 나갔죠. 도로 위에 멈춰선 그 작은 한국차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무렵 미국의 한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 한국차를 단골 농담거리로 삼았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진행자가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차에 힘을 더 주고 싶으세요? 그럼 뒤에 커다란 로켓을 달고 불을 붙이세요. 그게 훨씬 빠를 겁니다. 방청객들이 배를 잡고 웃었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던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거봐, 아버지 말씀이 맞잖아. 동양차는 절대 명차를 못 만들어. 그때 한국차에 붙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한번 쓰고 버리는 차였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간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너무도 강하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40년이 지나도록 제 안의 시계는 그 시절에 멈춰 있었어요. 한국차 하면 길 위에 멈춰 선 고장난 작은 차, 코미디 프로그램의 웃음거리,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솔직히 몇 해 전 부하 직원이 제게 제네시스라는 한국 고급 브랜드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고했을 때도 저는 그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책상 서랍에 처박아 버렸던 사람입니다. 한국차와 고급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제겐 모욕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니 회의실에서 게르하르트가 잠깐 부는 바람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반갑게 맞장구를 친 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제 머릿속 상식으로는 한국차가 벤츠를 넘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겐 절대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관세 문제였어요. 그 무렵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무려 25%라는 무거운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차 한 대 값에 4분의 1을 세금으로 더 얻는다는 거였죠. 회의실에서 누군가 그 관세를 걱정하자 저는 오히려 여유롭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걱정 마세요. 관세는 한국 같은 대중차 회사들이나 벌벌 떨 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명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고객은 가격 때문에 차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별 3개의 엠블럼을 사는 거죠. 값을 좀 올려도 우리 고객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옵니다. 충성심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관세 덕분에 값싼 경쟁자들이 알아서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 말을 할 때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거든요. 100년 명차의 고객 충성심은 그 어떤 관세로도 그 어떤 후발주자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라고요. 그 자리에 있던 임원들도 제 자신감 넘치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린 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한나라는 젊은 데이터 분석가였습니다. 입사한 지 몇 해 되지 않은 늘 숫자만 들여다보는 조용한 친구였죠. 그런데 그날따라 한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안경 너머 두 눈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자료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부사장님, 미국 가시기 전에 이것만은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미국 고급차 시장 데이터를 전부 다시 뜯어봤는데요. 그게 부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면서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젊은 친구가 숫자 몇 개 보고 호들갑을 떠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그 두꺼운 자료를 책상 한쪽에 퉁 내려놓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한나, 고마운데 미국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볼 거야.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고 현장은 또 다른 법이거든. 너무 걱정하지 마. 한나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셔야죠. 그런데 부사장님, 막상 현장에 가시면 아마 제가 가져온 이 데이터보다 더 충격적인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부디 마음 단단히 드시고 다녀오세요.
그 말을 남기고 한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료 뭉치를 흘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어요. 충격적이긴 뭐가 충격적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그 이상한 고염처럼 말이죠. 며칠 뒤 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00년 명차의 자존심을 한가득 안고서요. 하지만 그 자존심이 미국 땅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부서질지는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손톱만큼도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 내렸을 때 끈적하고 후텁지근한 공기가 가장 먼저 저를 덮쳤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묵직하고 습한 더위였어요. 저는 셔츠 단추를 하나 풀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며칠만 참자. 둘러보고 별것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얼른 독일로 돌아가면 돼.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도로 위에 한국차가 너무 많았거든요. 제 옆 차선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매끈한 세단도, 신호 앞에 줄지어 선 큼직한 SUV들도 자세히 보니 상당수가 현대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였습니다. 한 블록을 지날 때마다 그 엠블럼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40년 전 길 한복판에 멈춰 서 있던 그 고장난 작은 차의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미국의 도로는 한국차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이겠지. 이 동네만 유독 그런 거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제 첫 일정은 미국 현지 자동차 판매 현장을 직접 보는 거였습니다. 시장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매장 바닥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법이니까요. 저는 먼저 우리 메르세데스 벤츠 매장부터 찾았습니다. 늘 그랬듯 매장은 깔끔하고 우아했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은은한 조명, 그리고 별 3개 엠블럼을 단 차들이 위풍당당하게 줄지어 서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매장 안이 너무도 한산했어요. 토요일 오후였는데도 손님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넓은 매장 안에서 제 구두 소리만 또각또각 울릴 정도였으니까요. 영업 직원 한 명이 지친 얼굴로 다가와 인사를 건넸는데 제가 본사에서 온 사람이라고 밝히자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즘 손님들 발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말 방문객이 예년의 절반도 안 돼요. 다들 길 건너편으로 가버립니다. 길 건너편이요? 네, 저 건물입니다. 보세요. 영업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창밖을 따라 제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길 건너편 매장 앞 주차장이 차들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사람들이 매장 안팎에 바글바글 모여 있었거든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아이들은 전시된 차 안에 들어가 보며 신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활기찬 풍경은 마치 인기 있는 놀이공원 입구 같았어요. 한쪽에서는 직원이 손님과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새 차에 올라탄 가족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매장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길을 건넜습니다. 제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움직였어요.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매장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새가죽 냄새, 그리고 간 내린 커피 향이 코끝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매장 한가운데에는 큼직한 고급 세단 한 대가 환한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고 그 주위로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 실내 좀 봐요. 이게 정말 이 가격이라고요? 말도 안 돼. 문 닫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완전히 금고 문 닫히는 소리잖아요. 묵직한 게 아주 고급스러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아버지가 평생 자랑하셨던 우리 벤츠만의 그 묵직한 소리. 동양차는 절대 못 흉내낸다던 바로 그 소리를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한국차 앞에서 황홀한 표정으로 감탄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 세단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다가 가만히 닫아봤습니다. 텅 하고 손끝에 전해지는 그 묵직하고 정교한 울림에 저는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여 안을 들여다본 저는
또 한 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곡면 화면, 손끝에 닿는 부드러운 가죽, 그리고 버튼 하나에 좌석이 스르륵 움직이며 등을 부드럽게 받쳐주는 안마 기능까지. 우리 본사 회의실에서 이 정도 감성은 우리만의 영역이라고 자부하던 것들이 이 한국차 안에 고스란히, 아니 어떤 건 오히려 더 세련된 모습으로 담겨 있었어요. 계기판에 글씨체 하나, 송풍구의 마감 하나까지 허투루 만든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입안이 바싹 말라오는 걸 느끼며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한중년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손목에는 고급 시계를 차고 있어서 한눈에도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였죠. 그가 영업직원과 계약서에 막 서명을 마친 참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혹시 어떤 차를 타다가 이 차를 사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아, 저요? 변호사 일을 하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15년 넘게 메르세데스 벤츠만 탔어요. 한 대 끝나면 또 벤츠, 또 끝나면 또 벤츠. 저한테 자동차란 평생 벤츠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벤츠를 타셨고요. 저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지. 15년 충성 고객, 대를 이은 충성. 이게 바로 명차의 힘이야. 그런데 그가 왜 지금 한국차 매장에 서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여기 한국차 매장에 계신 건가요? 그것도 벤츠를 두고서 말입니다. 제 질문에 제임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도 처음엔 한국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했죠. 한국차가 무슨 고급차야 하고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데 작년에 친구 차를 한번 얻어 탔는데 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벤츠보다 못한 게 도대체 뭐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떤 부분은 오히려 더 좋았어요. 승차감도, 신뢰도, 첨단 기능도요. 게다가 값은 더 합리적이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제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제 주변 변호사, 친구들만 해도 벌써 셋이나 벤츠를 정리하고 제네시스로 갈아탄 뒤였어요. 처음엔 서로 자네 미쳤냐고 했는데 지금은 다들 만족하면서 타고 있죠. 그렇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말입니다. 제임스는 거기서 잠깐 말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어요. 선생님,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신다면서 정말 모르세요? 요즘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알게 되면 아마 지금 그 표정 못 지으실 거예요. 그 말이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매장 안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갑자기 멀게만 들렸어요. 심장이 묵직하게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인사를 하고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끈적한 미국 남부의 더운 바람이 다시 얼굴을 덮쳤지만 이상하게 제 등에는 식은땀이 차갑게 흐르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한나가 건네준 그 자료 뭉치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충격적인 걸 보시게 될 거예요. 한나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제임스의 목소리도요. 창밖으로는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방 안이 점점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자료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한 시장 조사 기관의 신차 품질 조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새 차를 산 미국 소비자 수만 명에게 차를 산 뒤 몇 달 동안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를 일일이 물어 점수를 매긴 조사였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고장과 불만이 적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표의 맨 윗줄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고급차 브랜드 부문 1위 제네시스. 그 아래로 한참을 내려가서야 우리 메르세데스 벤츠 이름이 보였어요. 저는 그 페이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게 아닐까?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품질, 고장 없음. 바로 우리 벤츠가, 아니 우리 독일차가 100년 동안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그 영역에서 한국차가 우리를 앞서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
동양차는 절대 못 만든다고 했던 바로 그 품질에서요.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어요. 40년 동안 제 머릿속에 단단하게 서 있던 어떤 벽이 그날 밤 처음으로 발밑에서부터 쩌적하고 금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참지 못하고 독일에 있는 한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한밤중이었을 텐데도 한나는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마치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부사장님, 결국 보셨군요. 한나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한나, 이게 진짜야? 정말로? 품질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품질에서 우리가 졌다고?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한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사장님,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숫자가 따로 있어요. 제가 차마 자료맨 앞에는 못 넣은 숫자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벤츠를 타다가 다음 차로 제네시스를 선택한 미국 고객이 전체의 5명 중 1명 꼴이었어요. 그냥 신규 고객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 안 뺏긴다고 큰 소리 치던 바로 그 충성 고객들이요. 5명 중 1명.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철옹성 같은 충성심이 이미 미국 땅에서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 수화기가 미끄러질 것만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사장님. 한나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일 일정이 조지아 공장 견학이라고 들었어요. 거기 다녀오시면 아마 지금 이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본 그 자료는 앞으로 제가 미국에서 겪게 될 일들에 비하면 그저 작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지아주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가 두 눈으로 마주한 그 거대한 무언가는 제 평생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첫 번째 결정타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렌터카를 몰고 애틀랜타 시내를 빠져나와 조지아주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시의 빌딩 숲이 사라지고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들판과 키 큰 소나무 숲이 차창 밖으로 흘러갔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컨트리 음악이 흘러나왔고 창문을 살짝 내리자 풀냄새 섞인 따뜻한 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전날 밤의 충격은 잠시 잊고 공장 하나 둘러보는 게 뭐 대수겠어 하는 심정이었거든요. 제 목적지는 현대차가 이 조지아 벌판에 새로 지었다는 거대한 자동차 공장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받은 자료에는 그곳을 메타플랜트라고 부른다고 적혀 있었어요. 미래형 공장이라는 뜻이라더군요. 저는 그 이름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름만 거창하겠지. 한국 회사가 미국 시골에 지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한참을 더 들어가다가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지평선 끝에서부터 무언가 거대한 것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였던 것이 가까이 갈수록 점점 커지더니 어느 순간 제 시야를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것은 공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은빛 지붕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규모가 어찌나 거대한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이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정수리에 내리꽂혔지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 거대한 광경을 올려다봤어요. 나중에 안내를 맡은 직원에게 들으니 이 공장 부지가 축구장 1700개를 합친 넓이라고 하더군요. 한 해에 자동차 50만 대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한국 회사가 여기 짓는데 쏟아부은 돈이 무려 230억 달러에 달한다고요.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공장 안으로 안내해 준 건 마이클이라는 미국인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쓴 사람 좋아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저를 반갑게 맞으며 안전모 하나를 건넸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자동차 업계 분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처음 여기 출근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자, 들어가시죠. 육중한 문이 열리자 저는 또 한 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작업장 안에서
수백 대의 로봇팔이 정교하게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빨간 로봇팔들이 차체를 들어 올리고 용접 불꽃을 튀기고 부품을 정확한 자리에 끼워 넣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거대한 공장 안이 놀랄 만큼 조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시끄러운 쇳소리 대신 낮고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로봇만 600대가 넘습니다. 마이클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사람이 하기 힘들거나 위험한 일은 전부 로봇이 맡죠. 덕분에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차체 조립 정밀도가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수준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우리 슈투트가르트 공장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자동화가 잘 되어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마이클은 저를 도장 공정으로 데려갔습니다. 차체에 색을 입히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그는 천장에 매달린 수많은 카메라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제일 놀라운 곳입니다. 차 한 대가 이 도장 라인을 지날 때마다 인공지능 카메라가 차체 표면을 6만 장씩 촬영해요. 먼지 한 톨, 미세한 흠집 하나까지 전부 잡아냅니다. 사람 눈으로는 절대 못 보는 것들까지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차는 표면에 결함이 거의 제로입니다. 6만 장. 차 한 대당 6만 장이라니.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표면 마감, 도장 품질. 그것 역시 우리 독일 차가 100년 동안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회사는 그걸 사람의 손끝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눈으로 잡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 말씀하셨던 사람의 손끝을 말이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군요. 한국 회사가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미국 한복판에 공장을 지은 겁니까? 그냥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면 될 텐데요. 더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제 질문에 마이클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안전모를 한번 고쳐 쓰고는 작업장을 가득 채운 미국인 노동자들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선생님, 여기서 일하는 미국 사람이 8,000명입니다. 다 이 동네 주민들이에요. 예전엔 이 근처에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떠났는데 이 공장이 들어서고 나서 마을이 완전히 되살아났어요. 식당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집값이 오르고요. 한국 회사 덕분에 우리 미국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관세. 미국 정부가 수입차에 매긴 그 25%의 무거운 관세 말입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한국 같은 대중차나 벌벌 떨 문제라고 큰 소리쳤던 바로 그 관세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회사는 미국에서 차를 팔려고 아예 미국 땅에서 미국 사람들 손으로 차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서 만든 차에는 수입 관세가 붙지 않으니까요. 관세 폭탄을 정면으로 피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폭탄이 떨어질 자리에 미리 집을 지어버린 셈이었어요. 그것도 미국인 8,000명을 고용해서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의 박수까지 받으면서 말이죠.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벤츠는 어떻습니까? 우리 차 대부분은 독일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실어 나릅니다. 그 말은 우리 차 한 대 한 대에 그 25%의 관세가 고스란히 얹힌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비웃었던 그 관세가 사실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 목을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공장을 나서면서 마이클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셌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둘러보셨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 회사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렌터카로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멀어져 가는 그 거대한 은빛 공장을 백미러로 바라봤어요. 40년 전 길 한복판에 멈춰 서 있던 그 고장난 작은 차. 그리고 지금 미국 벌판 한가운데 우뚝 솟은 이 미래형 거인. 그 사이의 간극이 너무도 아득해서 저는 잠시 현기증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받은 충격은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작 제 가슴을 가장 깊이 후벼판 것은 공장의 로봇도 인공지능도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평생 우리 벤츠만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조지아 공장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공장이 아무리 대단하면 뭐합니까? 결국 차는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날 그 제네시스 매장에서 만났던 변호사 제임스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제임스는 흔쾌히 저를 자기 단골 카페로 초대해 줬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갓볶은 원두향이 코끝을 감쌌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제임스는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전날부터 가슴에 맺혀 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제임스 씨,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15년 동안 벤츠만 타셨다면서요. 대를 이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마음을 돌리실 수가 있었던 겁니까?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임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순간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 마음은 작년부터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결정적인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관세 때문에 벤츠 가격이 갑자기 확 올랐어요. 새 차를 사러 갔더니 작년보다 훨씬 비싸진 가격표를 보여주더군요. 영업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관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요.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바로 그 관세였어요. 그래서 같은 돈이면 다른 차도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네시스 매장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비교나 해보자는 거였죠. 그런데 막상 차를 타보니까 둘째 문제가 터진 거예요. 제임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평생 벤츠한테 받지 못했던 대접을 거기서 받은 겁니다. 대접이라니요? 품질하고 서비스요. 보증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더군요. 10년이나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10년이요. 게다가 차 안에 들어가니 제가 벤츠에서 비싼 돈 더 주고 옵션으로 달아야 했던 기능들이 전부 기본으로 들어 있었어요. 큼직한 화면, 부드러운 가죽, 알아서 작동하는 안전장치까지요. 그러면서 가격은 관세 붙은 벤츠보다 오히려 합리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보입니까? 같은 돈에 더 좋은 차를 두고 굳이 자존심 때문에 비싼 차를 고집해야 합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도 합리적이고 타당했거든요. 반박할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제임스는 제 굳은 표정을 보더니 목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리며 덧붙였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저는 벤츠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요, 선생님. 추억만으로 차를 살 수는 없잖아요. 제 주변을 둘러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저는 며칠에 걸쳐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미국 곳곳의 자동차 판매점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영업 직원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한때 우리 메르세데스 벤츠 매장에서 가장 잘 나가던 판매원이었다가 지금은 제네시스 매장으로 자리를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벤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 차를 팔고 있는 겁니까? 배신감 같은 건 없습니까? 데이비드는 잠시 멈칫하더니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국 차를 판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았죠. 그런데 선생님, 영업 직원은 솔직한 사람들입니다. 안 팔리는 차를 억지로 팔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차가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손님들이 알아서 줄을 섭니다. 제가 벤츠 팔 때보다 훨씬 신이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손님한테 떳떳합니다. 이 차 정말 좋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데이비드는 잠깐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제게 한 가지 숫자를 알려줬습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선생님만 아세요. 업계 사람들끼리 도는 이야기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멀쩡히 벤츠 타다가 다음 차로 제네시스를 고른 미국 사람이 5명 중에 1명 꼴이었답니다. 한때 우리가 절대 안 뺏긴다고 큰 소리치던 그 충성 고객들이요. 5명 중 1명.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슈투트가르트 회의실에서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고객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옵니다. 충성심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철옹성 같던 충성심이 제가 비웃는 사이에 이미 5명 중 1명씩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업계에 오래 몸담은 일본인 친구 한 명이 떠올랐어요. 도요타에서 오래 일했던
자동차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냉정하고 정확한 친구였죠.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한국차를 어떻게 보나? 솔직하게 말해주게. 우리끼리니까.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클라우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일본 회사들도 요즘 한국차를 다시 보고 있네. 예전엔 우리가 한 수 위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인정해. 특히 전기차하고 고급차 쪽에서는 한국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치고 올라오는지 우리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다네. 자네들 독일 사람들만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 고객이 떠나고 우리 매장 직원이 떠나고 이제는 일본의 경쟁사마저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직 저와 슈투트가르트의 우리 회사만이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잠깐 부는 바람이라고 우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슈투트가르트 본사에 보고하는 그 순간에 몰아치게 됩니다. 100년 명차의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그들이 제 보고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미국에서의 일정을 잠시 멈추고 슈투트가르트 본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잡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회장님을 비롯한 본사 임원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아픈 진실이라 할지라도요. 호텔 방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치자 화면 속에 슈투트가르트 회의실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익숙한 마호가니 테이블, 그리고 그 주위에 둘러앉은 임원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시차 때문에 그곳은 늦은 밤이었는데도 다들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운데에는 게르하르트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회장님의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직접 보고 온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틀렸습니다. 이건 잠깐 부는 바람이 아닙니다. 화면 너머에서 게르하르트의 미간이 꿈틀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미국 도로를 가득 메운 한국차들, 손님으로 발 디딜 틈 없던 제네시스 매장, 텅 비어 있던 우리 벤츠 매장, 그리고 조지아 벌판의 그 거대한 미래형 공장과 차, 한 대당 6만 장을 촬영한다는 인공지능 품질 검사 시스템까지요. 저는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제 보고가 절반쯤 이어졌을 때 게르하르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면 가까이 몸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리히터 부사장, 지금 제정신입니까?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합니까? 고작 며칠 미국에 다녀오더니 완전히 한국 회사 홍보맨이 되어 돌아왔군요. 공장이 좀 크다고요? 카메라가 좀 많다고요? 그게 100년 명차의 혼을 이길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겁니까?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게르하르트,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품질 조사에서 제네시스가 우리를 앞섰습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바로 그 품질에서요. 그리고 작년 한 해 우리 충성 고객 5명 중 1명이 제네시스로 떠났습니다. 이게 홍보입니까?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게르하르트는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5명 중 1명이라는 그 숫자 앞에서는 그조차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세를 고쳐 앉더니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품질이 좀 좋아졌다고 칩시다. 고객이 좀 떠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부사장, 당신 한 가지 중요한 걸 잊고 있군요. 관세 말입니다. 미국 정부가 수입차에 25%나 되는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한국차들도 결국 가격이 올라서 경쟁력을 잃을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시장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제가 가장 뼈아프게 깨달은 진실이었거든요. 저는 화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게르하르트. 바로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 관세는 한국차를 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 회사는 미국 땅에서 미국 사람 8,000명을 고용해서 차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미국에서 만든 차에는 수입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25% 관세는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 무거운 말을 꺼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차는 대부분 독일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실어 나르죠. 그 말은 우리 차 한 대 한 대에 그 25% 관세가 고스란히 얹힌다는 뜻입니다. 그 관세는 한국 차가 아니라 바로 우리 벤츠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웃었던 그 관세 폭탄이 사실은 우리 발밑에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화면 속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게르하르트의 얼굴에서 그 오만하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시뻘겋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100년 명차의 본고장에서 처음으로 목격한 진짜 동요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잠깐 부는 바람이라며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이 마침내 그들의 단단한 자존심의 깊은 균열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던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리히터 부사장.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관세 장벽이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는 거군요. 한국은 그 장벽 안쪽에 이미 자기 집을 지었고요. 그렇습니다. 회장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침묵하다가 제게 이렇게 지시했어요. 끝까지 알아보세요, 부사장. 그 관세를 누가,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로 한국을 막지 못하는 게 맞는지 마지막 한 조각까지 전부 확인해서 가져오세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노트북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저는 어두워진 호텔 방에 홀로 앉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단단한 신념이 지금 거울 속에서 산산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마지막 지시를 따라 제가 그 관세의 진실을 파고들었을 때 저는 상상조차 못했던 한 인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회장님의 지시를 받은 저는 그 25% 관세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밀어붙인 것인지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미국의 경제신문과 정책 자료를 닥치는 대로 뒤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자꾸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처드 콜먼. 미국 통상 정책을 책임지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자료 속 그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여러 자리에서 이 수입차 관세를 강하게 밀어붙인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한 경제지에 실린 그의 발언을 읽으면서 저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더군요. 외국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 미국 시장에서 돈은 잔뜩 벌어가면서 정작 미국에는 공장 하나, 일자리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관세는 자동차 산업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팔고 싶으면 미국에서 만드십시오. 그게 싫으면 비싼 관세를 내십시오. 그 발언을 읽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콜먼의 그 관세는 분명 외국 자동차 회사 전부를 겨냥한 칼이었어요. 우리 독일 회사들과 일본 회사들, 그리고 한국 회사까지 전부요. 그런데 그 칼이 휘둘러지자 정작 피를 흘린 건 누구였습니까? 우리 벤츠였습니다. 그리고 BMW와 폭스바겐, 아우디 같은 우리 독일 회사들이었어요. 우리는 독일에서 차를 만들어 미국으로 실어 날랐으니 그 25% 관세를 고스란히 두들겨 맞았습니다. 차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고객들이 등을 돌렸죠. 일본 회사들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 회사는 마치 콜먼의 그 발언을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조지아 벌판에 그 거대한 공장을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팔고 싶으면 미국에서 만들라는 콜먼의 요구에 한국은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미국인 8,000명을 고용하고 23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요.
저는 그제야 이 관세라는 것이 한국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게 날개를 달아준 부메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콜먼이 외국차를 막으려고 던진 부메랑이 빙글 돌아서 우리 독일차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정작 한국차에게는 활짝 열린 길을 만들어준 셈이었으니까요.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지키려고 세운 장벽 안에서 가장 크게 웃은 건 다름 아닌 한국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관세를 보고 한국 같은 대중차나 떨 문제라며 비웃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관세 덕분에 한국차의 가격 경쟁력은 더 빛이 났고 우리 독일차는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오만이 우리의 발목을 잡은 거였어요. 문득 저는 콜먼이라는 그 관료가 지금 어떤 심정일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분명 미국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외국 회사들의 콧대를 꺾어놓겠다는 자신감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미국 회사가 아니라 한국 회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을까요? 자신이 외국차를 향해 던진 칼이 결국 한국에게 미국 시장을 통째로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미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도로를 가득 메운 한국차들, 줄을 선 손님들, 거대한 미래형 공장, 떠나간 충성 고객들, 그리고 동요하던 슈투트가르트의 임원들까지요.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동양차에 절대 그 자리를 내주지 마라.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마주한 건 그 약속이 이미 지킬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잔인한 현실이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본 모든 충격은 며칠 뒤 제가 마주하게 될 단 하나의 사실 앞에서는 그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제 40년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완전히 무너뜨린 그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낱 후발주자라고 비웃었던 한국차가 이제는 우리 벤츠보다 더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제 입으로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미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 자동차 산업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관세를 만든 장본인 리처드 콜먼이 직접 연설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는 그를 제 두 눈으로 보고 그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토론회장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터졌고 단상 위에는 미국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잠시 후 콜먼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자료 속 사진에서 보던 그 자신감 넘치던 얼굴 그대로였죠.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이 밀어붙인 그 수입차 관세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성공했습니다. 미국 땅에 자동차 공장이 다시 들어서고 있고 수많은 미국인이 새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외국 회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팔고 싶으면 미국에서 만들라고 말이죠.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콜먼 장관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관세의 가장 큰 혜택을 본 회사가 미국 회사가 아니라 한국 회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는 이미 미국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미국인 수천 명을 고용해서 관세를 전혀 물지 않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독일과 일본 회사들은 가격이 올라 고객을 잃고 있고요. 이게 정말 의도하신 결과입니까? 순간 토론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거세게 터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콜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신만만하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마이크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콜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조금 전에 그 당당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외국 회사들이 관세를 보고 주춤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 회사는 우리가 관세를 매기기 한참 전부터 이미 미국에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벽을 세우자 그들은 이미 그 장벽 안쪽에 자기 집을 지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우리보다 몇 수 앞서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통상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한국 회사의 앞선 판단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외국차의 콧대를 꺾겠다고 휘두른 칼이 오히려 한국에게 미국 시장을 열어준 열쇠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 두 손 들고 시인한 겁니다. 토론회장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40년 자존심의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것은 콜먼의 그 고백이 아니었어요. 토론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무심코 한 자동차 매장 앞을 지나치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매장 유리창에 큼직하게 붙어있는 가격표 때문이었어요. 그곳에 전시된 제네시스의 대형 고급 세단 한 대 값이 같은 급의 우리 벤츠보다 오히려 더 비쌌던 겁니다. 후발주자라고 싸구려라고 한번 쓰고 버리는 차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한국차가 이제는 우리 벤츠보다 더 높은 값에 팔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싼 차마저 손님들이 줄을 서서 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격표 앞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제 머릿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단 하나의 믿음. 프리미엄만큼은 영원히 우리 유럽의 거지라던 그 마지막. 자존심의 벽이 그 가격표 한 장 앞에서 소리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에 구름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며칠이 마치 긴 꿈처럼 느껴졌어요. 도로를 가득 메운 한국차들, 줄을 선 손님들, 조지아 벌판의 거대한 공장, 떠나간 충성 고객들, 그리고 두 손 든 콜먼의 얼굴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제 가슴 속에서 천천히 하나의 깨달음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어루만지며 아버지가 평생 제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명차의 그 100년을 절대 못 만든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이 틀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인정하고 나자 가슴이 아프기보다는 오히려 후련해졌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사시던 그 시절에는 분명 명찰한 100년의 시간과 사람의 손끝에서만 나오는 거였으니까요. 그건 그 시대의 진실이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변한 겁니다. 이제 명차의 기준은 100년의 전통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끝없는 도전과 집념,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과감한 결단이 새로운 명차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것을 증명했어요. 40년 전 길 한복판에 멈춰서서 온 미국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그 작은 차의 나라가요. 생각해보면 그것은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비웃을 때 그들은 묵묵히 품질에 매달렸고 10년 보증이라는 누구도 엄두 내지 못한 약속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관세라는 거대한 벽이 닥쳐올 때 그들은 도망치는 대신 그 벽 안쪽에 미국인 8,000명의 일자리를 만들며 정면으로 맞섰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은 세계 명차의 본고장이라는 우리 독일의 자존심마저 끝내 넘어선 겁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더 이상 분하거나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자동차 장이로서 깊은 존경심마저 느꼈어요. 진정한 명차의 정신이란 어쩌면 별세계 엠블럼이나 100년의 역사가 아니라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집념 속에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그 정신을 가장 뜨겁게 품고 있는 건 슈투트가르트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슈투트가르트에 가까워질 무렵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본사로 돌아가면 더 이상 한국을 잠깐 부는 바람이라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무엇을 다시 배워야 하는지를 똑바로 마주할 겁니다. 그것이 100년 명차의 자존심을 진짜로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별 세계를 지키라던 아버지의 유언을 저는 다른 방식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예지 영광에 매달려 두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선 상대에게서 겸손하게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별을 다시 빛나게 하는 길이라는 걸 저는 미국 땅에서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어제의 웃음거리가 오늘의 1등이 되고 오늘의 1등도 내일을 향해 끝없이 달려야 살아남는 법이죠. 그 치열한 도전의 무대 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가장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벤츠의 33년 베테랑 임원 클라우스가 미국에서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차라며 온 세상이 비웃던 그 작은 차가 마침내 세계 명차의 본고장, 독일의 자존심마저 무릎 꿇린 이야기. 어제의 웃음거리가 오늘의 1등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이 가슴 벅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도전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